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스키마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본은 스키마 설계지만 이 스키마 설계뿐만이 아니라 아키텍처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 특히 소트키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서는요, 질문하는 방식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그 질문한 내역이 표시가 되고요. 이 답변이 전체 공개로 진행이 될 때는 검정색이고 질문자 본인에게만 표시될 때는 붉은색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만큼 레드시프트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와 함께 이 레드시프트의 아키텍처 및 노드 선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아키텍처와 노드 선택의 기준에서는요, 주요 업데이트라든지 병렬성 확보를 위한 WM의 이해 같은 요소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의 메인이 되는 스키마 설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요소에 여러분들께 팁으로 쓸 수 있는 컬럼나 스토리지의 특성이라든지 혹은 스키마 설계에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쪽보다는 기술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기본이 되는 요소가 바로 데이터 분산 방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산 방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소트키의 활용 방법 등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버큐미나 혹은 데이터 인제션이나 벌크로딩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은 기타 고려사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실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레드시프트입니다. 자, 아마존의 레드시프트는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이건 것 같습니다. 바로 완전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콘솔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심지어는 100노드로 이루어져 있는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수분 만에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저희 레드시프트는요,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핀터레스트의 결과에 따르면 하이브 대비 50배에서 100배 정도 빠른 성능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더불어 아마존닷컴에서는 유저 비헤이비어 분석을 위해서 레드시프트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210억 개의 행과 100억 개의 행의 조인에 2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엄청난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해당 그 사례 같은 경우에 기존 하드 클러스터에서는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업무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10분의 1이라는 비용으로는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을 가지고 언급을 좀 드리자면, 먼저 시간당 0.25불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1테라의 데이터를 저장소 기준으로 봤을 때 1테라를 1년간 유지한다고 보면은 저희가 RI라고 하는 선결제 옵션도 제공해드리고요. 더불어서 레드시프트는 기본적으로 2배에서 4배까지 압축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테라를 운영하시는데 250불에서 333불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운영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보안인데요. 보안과 관련이 없더라도 레드시프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는 저장이 돼서 감사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쿼리 액티비티와 관련돼서 누가 어떤 쿼리를 실행을 했고 해당 쿼리의 구문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확인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모든 액티비티에 대한 감사, 실은 성능을 위해서도 이것들을 많이 보지만 어쨌든 이런 감사들, 그리고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변경이라는 부분들도 모두 다 감사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저장부터 존성까지 전 계층을 암호화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WS에는 KISMS 정보관리 체계 인증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보안에 대한 그런 우려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데이터 레이크와의 통합인데요. 당연히
요즘 들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AWS 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함에 있어서 분석 도구는 다시 말하면 컴퓨팅 리소스를 써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바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이 되는 거겠죠. 특히 레드시프트는 굉장히 강점이 되는 부분은 물론 이 데이터 레이크 자체로도 저희가 S3 아테나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 쿼리를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요. 레드시프트를 통해서도 이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쿼리가 가능하십니다. 특히 데이터 레이크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원본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 형태의 데이터들 CSV나 ORG나 에이브로나 팝퀴과 같은 다양한 파일 형태의 데이터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형태로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최신 3개월 데이터 및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스키마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로그성 데이터인 팩트 테이블과 여기에 대한 기준 데이터 역할을 해주게 되는 디멘션 테이블로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디멘션 테이블은 레드시프트에 갖다 놓고요. 팩트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 3개월 데이터만 레드시프트에 갖다 놓고 그 이후 데이터는 어디다 갖다 놓는 거죠? S3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갖다 놓습니다. 자, 제가 성능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제가 대충 화면 캡처를 통해서 잡아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개월 데이터는 레드시프트에 있고 나머지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고 기준 데이터는 당연히 레드시프트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 보관 주기를 3년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 사이즈를 지속적으로 키우시잖아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는 레드시프트에서 그냥 바로 조회해서 가져와서 쓰시게 되는 거고요. 아주 옛날 데이터, 3개월 이상 된 데이터만 바로 레드시프트와 이 S3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쿼리 엔진을 통해서 쿼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레드시프트에 있는 기준 데이터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 있는 어찌 보면 3개월 이상 된 데이터를 조인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뺄 수 있는 거죠. 장점이 되는 거는요. 자, 레드시프트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시간 동안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쿼리를 몇 번을 던지던 간에 관계없이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 보시는 것처럼 온디맨드로 쿼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스캔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오래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 넣어놓고 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능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다는 거고 레드시프트를 최적의 사이즈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의 저장소에 해당한 S3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에 맞추면서 비용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데이터 레이크를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시작점으로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요. 처음에는 여러분 실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둡을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죠. 스팍을 비롯해서 하이브, 피그, 타조, 프레스토 등등등등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하고자 하더라도 결국에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러닝 커브입니다. 이 시스템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ETL과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써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십시오. 대신에 그 중간 지점에 데이터의 원본 저장소로서 바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거죠. 바로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관한 요건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조직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추가적인 분석 도구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하둡을 붙이실 수도 있고 스플렁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일래스틱 서치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를 인제션하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데 단순히 ETL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우 시스템에서 파일을 직접 가져온다거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파일을 직접 쏴준다거나 혹은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 인제션을 위한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다양한 데이터 그 수용 기법들을 가져와서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조직의 역량, 비즈니스의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키텍처 및 이 노드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당연히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는 다수의 컴핏 노드가 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 노드가 아니라 이 쿼리에 대한 처리는 컴핏 노드가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 MPP 기반의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컴핏 노드들은 로컬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 간의 데이터 복제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S3에도 데이터 복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문제 발생 시 데이터 복원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S3를 익스터널 테이블, 아까 말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으로 익스터널 테이블로 선언하여 사용하는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서는요, S3를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노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더노드는 SQL에 대한 엔드포인트, 즉 JDBC나 ODBC 커넥션이 붙는 그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요. 다양한 메타데이터나 혹은 쿼리에 대한 그 테이블에 대한 그 통계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쿼리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리더 노드가 이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적절한 쿼리 플랜을 만들어내고요. 이걸 EXE 파일로 만들어서 그 컴퓨팅 노드에 배포하여 내가 원하는 쿼리를 실행하게 하는 바로 병렬 SQL 쿼리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그 데이터 어그리게이션도 진행을 하겠죠. 컴퓨팅 노드는 실제 쿼리가 실행되는 노드를 의미하고요. 로컬의 컬럼 기반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팅 노드는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디스크에 비해서 CPU와 메모리의 비율이 높은 DC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DC, 컴퓨트이라는 느낌이죠. 이런 타입이 있고요. DC 타입 같은 경우에는 SSD, NVMe SSD를 자체적으로 그 로컬 스토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I/O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최적화 타입인 DS 타입이 있고요. 이 DS 타입은 흔히 말하는 그 HDD를 가지고 있는데 CPU와 메모리에 비해서 스토리지의 용량이 큰 걸 말합니다. 더불어 저는 물론 DC 타입도 성능을 위해서는 베스트겠지만요. 대부분의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그 I/O 패턴들은 시퀀설한 I/O 패턴이 많아서 HDD가 굉장히 그 SSD에 비해서 성능이 뚝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용 효율을 생각을 해보고 쿼리의 패턴을 보시고 DC나 DS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컴퓨팅 노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산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로딩할 때도요, 이 컴퓨팅 노드의 전체 노드의 숫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인젝션을 받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당연히 데이터 백업이나 복원의 주체도 이 컴퓨팅 노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연산에 대한 병렬성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넣고 백업하고 복원하는 것에 대한 병렬성을 확보를 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병렬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는 그 컴퓨팅 엔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원천은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잠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때 빠르게 가져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산을 한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다면 클러스터를 삭제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척도가 되는 게 바로 병렬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컴퓨팅 노드는요, vCPU의 개수에 맞춰서 슬라이스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노드 안에 여러 vCPU에 따른 슬라이스가 있는 거, 이 슬라이스가 이 병렬 쿼리 수행의 주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쿼리 실행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쿼리가 그 리더 노드 쪽에서 JDBC나 ODBC 커넥션으로 쿼리 수행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쿼리를 수신하고 SQL 구문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쿼리 트리를 작성을 한 다음에 옵티마이저로 호출해가지고요. 때에 따라서는 쿼리를 재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옵티마이저는 여러 가지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런 실행 계획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실행 엔진이 해당 쿼리를요, 어찌 보면은 각각의 슬라이스에 할당되는 게 바로 스트림이거든요. 이 스트림, 그리고 스트림에 있는 여러 세그먼트, 그리고 스텝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컴퓨팅 노드에서는 바로 슬라이스에 할당된 세그먼트들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스트림이 할당이 되고 그 안에 세그먼트들이 병렬 실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쿼리마다 한 스텝을 통해서 모든 쿼리 컬큘레이션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리더 노드 어그리게이션이 되면서 쿼리가 이렇게 수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결국엔 이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이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어찌 보면 exe 파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을 컴퓨팅 노드에 쭉 배포를 하고 그 슬라이스에 배포가 된 다음에 그 슬라이스에서 exe 파일이 실행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5단계, 6단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특정 슬라이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슬라이스에 대해서 리턴이 되는 시간까지 리더 노드가 기다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요 레드시프트를 활용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스키마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업데이트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DC2입니다. DC2는요, 당연히 DC1에 저희가 1, 2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바로 세대를 말하는데 숫자가 더 이제 높을수록 최신 세대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최신의 인텔 프로세서를 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DDR4 그 다음에 브로드웰 CPU를 쓰기 때문에 30% 정도 컴퓨팅 성능이 개선된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SSD가 NVMe SSD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C1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높아진 I/O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 레코드도 DC1에서 DC2로 이전한 이후 레포트 작성이 9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추가적인 업데이트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결과 캐싱입니다. 결과 캐싱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성은 어떻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가 배치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될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캐시를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결과 캐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물론 데이터가 변경이 안 됐을 때를 기본으로 해서 이 캐시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만 이 캐시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요, 다른 부분들보다 쿼리를 실행시킬 때마다 실행해야 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결과 캐싱이 활용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더 노드의 사이즈 및 쿼리의 리절트 셋의 크기를 기준으로 캐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 노드의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리더 노드의 사이즈를 선택하는 건 없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컴퓨팅 노드의 사이즈를 큰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리더 노드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캐싱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쓴다고 하시면은 리더 노드의 사이즈가 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쿼리 가속화 기능입니다. 단기 쿼리 가속화는 이런 겁니다. 원래 OLTP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커넥션이 붙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쿼리들이 높은 수준의 컨커런시를 가지고 수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좀 다른 패턴이에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몇억 건, 몇십억 건, 이전에 보셨던 몇백억 건의 쿼리들이 조인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그룹 바이로 어그리게이션 돼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즉 병렬성보다는 큰 쿼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냐에 굉장히 최적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병렬성에 대한 수준은 좀 낮은 편인데요.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병렬성 설정이 5이고요. 여러분들이 50개까지 쿼리 병렬성 슬롯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슬롯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커넥션은 500개까지 커넥션을 가져갈 수 있겠죠. 문제는 내가 쿼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15개의 쿼리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긴 쿼리에 의해서 짧은 쿼리들이 뒤에서 대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병렬성 입장에서는 뭐 15개로 선언해서 15개가 맞지만
사용자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작은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 쿼리 가속화 기능을 넣어놨고요. 이 기능은 이 쿼리를 봤을 때 얘가 5초 미만으로 끝날 것 같다, 5초 이하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큐를 할당하고 그 큐에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찌 보면은 병렬성은 뭐 5나 10, 15밖에 안 되는데 사용자들의 느낌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병렬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활성화하실 때 GUI에서는 그 현재 상태에서는 이 병렬성 그 WML의 총 슬롯수가 15개 이하여야지만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CLI나 API를 통해서는 SQL을 활성화한 경우 요 슬롯의 개수와 관계없이 활성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병렬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병렬성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쿼리의 어찌 보면 수량이고요. 실제 병렬성을 선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병렬성에 따라서 이 메모리, 리소스를 할당을 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병렬성을 너무 높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충분한 메모리를 할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발생하죠? 페이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병렬성을 좀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행 시간이나 비즈니스 목적성에 따라서 쿼리를 적합한 대기열로 라우팅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타임아웃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큐를 선언하고 타임아웃이 발생할 때마다 다음으로 이렇게 호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데이터량이 많으면 어떻죠?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쿼리를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스캔하는 로그 카운트가 굉장히 많다거나 블록 리드가 많으면 그런 조건에 의해서 1차적으로 다른 큐로 이렇게 호핑하게 하는 기능,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궁금해하실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 타임아웃이나 WML 룰 가지고 이미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큐로 넘기는 건데요. 이때 이 쿼리가 어떤 형태로 수행이 되냐, 다시 수행되느냐, 실행이 계속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워크로드 매니지먼트와 관련돼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그 단기 쿼리 가속화 머신러닝을 통해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능이 이제 최신으로 나온 거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이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이 많이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맞춰서 이 단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워크로드를 관리하고 싶으시면은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WML 룰이나 타임아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니징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은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다양한 시스템 뷰나 테이블에서 제공하는 요소 중에 SVL 쿼리 서머리나 V my last 쿼리 서머리에 이 디스크 베이스를 확인하시게 되면 페이징이 발생했는지를 아실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메모리를 늘려준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튜닝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쿼리 병렬화가 꽉 차서 쿼리가 실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슈퍼 유저를 위한 큐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set query group to 슈퍼 유저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혹은 관리적으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 것들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드 선택의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기본을 쓴 것 같고요. 물론 병렬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자, 노드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 DC 또는 DS가 있었습니다. IO 레이턴시나 필요한 스토리지 용량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노드 사이즈인데요. 제가 이야기 안 했던 게 바로 쿼리의 수행 패턴입니다.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쿼리가 수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병렬 처리의 기본 단위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MPP 기반의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때에 따라서
이 슬라이스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어디 다른 슬라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다행스럽게도 옆에 있는 슬라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면 네트워크를 타지 않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다른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를 타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겁니다. MPP 기반의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성능을 고려하실 때 가장 비싼 IO 중 하나는요, 물론 스캔도, 데이터 스캔도 있겠지만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보통 브로드캐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스키마 설계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슬라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그러니까 최적화돼가지고 딱 슬라이스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다른 슬라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노드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노드 사이즈를 쓰면 32 슬라이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드의 사이즈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결과 캐싱을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한다고 하면 노드 사이즈가 큰 게 좋을 거고요. 리더 전용 함수라든지 최종 소트나 이런 것들, 리더 노드의 그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영향 주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할 사항이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최신 노드를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클러스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 신규 노드 타입이 나왔습니다. 또는 내가 봤을 때 DC로 해서 노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DS로 노드 숫자를 줄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결정이 쓰시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리사이즈 클러스터에서 노드 타입이나 클러스터 타입, 그 실제 노드의 숫자를 그냥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데이터 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데이터를 병렬로 로딩 해가지고 클러스터 새로 만들고 기존 클러스터 지우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노드 타입이나 클러스터 사이즈 변경하는 게 GUI 콘솔로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기존 클러스터를 리드 온리 모드로, 즉 쿼리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쿼리는 계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신규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병렬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JDBC나 ODBC 커넥션하는 그 SQL 엔드포인트를 신규 클러스터로 변경하고 기존 클러스터로 지워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클러스터 사이즈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스키마 설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스키마 설계 방안인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레드시프트 스토리지는 컬럼라 스토리지라는 거죠. 그래서 컬럼라 스토리지의 장점이 이런 겁니다. select id, amount, state를 했죠. 오더 테이블에서. 그렇게 되면 컬럼라 같은 경우, 로우 스토리지는 이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읽은 다음에 필요한 것만 딱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컬럼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적재되는 것 자체가요, 로우의 순서로 적재가 되지 않고 컬럼의 순서로 적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컬럼만 가져와서 그냥 조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풋프린트가 굉장히 작고요. 그 말은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도 굉장히 작은 풋프린트를 쓴다는 그런 다양한 장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디스크 풋프린트뿐만이 아니라요. 컬럼마 스토리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적절한 데이터형을 선언을 하지 않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원치 않게 패드 영역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그 데이터형을 선언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디스크 풋프린트뿐만이 아니라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버퍼 사이즈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성능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컬럼라를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스키마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것처럼 스키마나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팩트 테이블, 우리가 디멘션 스키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스타 스키마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오늘의 내용은 스타 스키마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데이터 분산 타입을 이 스타 스키마에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지 요거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MPP이기 때문에 다수의 컴퓨팅 노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수의 컴퓨팅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해지는 지점은 바로
데이터가 어떻게 적재가 되느냐예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슬라이스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조회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데이터의 적재는요, 테이블별로 볼 수가 있는데 각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산 스타일은 첫 번째 분산 키를 기반으로 해서 적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정 테이블의 특정 컬럼을요, 분산 키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 동일한 컬럼에 동일한 밸류를 갖는 데이터들은 같은 슬라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all이 있습니다. all로 하게 되면 테이블 자체가 모든 노드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럼 데이터가 컴퓨팅 노드에 다 저장되어 있겠죠? 똑같은 데이터가요. 마지막으로는 라운드 로빈 형태인 균등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10개의 컬럼이 있고 10개의 슬라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져간 형태로 유저 아이디가 1, 2, 3, 4인 경우에 그러면 클라우드 좀 분산키에 대한 데이터 분산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저 아이디가 1, 2, 3, 4라고 하면 어떠세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분산키를 갖는 레코드는 동일한 슬라이스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즉 분산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레코드가 어느 슬라이스에 저장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분산키가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룹 파일 같은 걸 쓰게 됐을 때 그룹 파일을 써서 어떤 걸 집계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슬라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겁니다. 다른 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분산키의 밸류를 갖고 있다고 하면 동일한 슬라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조인을 걸을 때 조인 조건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조인을 위해서 다른 슬라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로 퀄리티가 확보가 되고 슬라이스 안에서 그냥 데이터 처리하는 게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키를 잘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룹 바이나 혹은 조인의 조건을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산 여부는 여러분들이 쿼리 플랜을 보시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ds 언더바 dist 언더바 none 같은 경우에는 분산키를 잘 쓴 거고요. ds 언더바 dist 언더바 all 언더바 non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데이터에 이러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주고받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분산키를 잘 선언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테이블이 있는데 얘는 그 기준 테이블인데 그 제품 카탈로그예요. 그럼 데이터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각각의 노드마다 다 저장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IO를 줄이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 문서에다가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또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키를 잘 썼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데이터가 몰려요. 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아마 서두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리더 노드는 이 쿼리 자체가 수행이 될 때 한 싱글 스트림으로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스트림으로 이게 시퀀셜하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스트림별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느린 슬라이스에 디펜던시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슬라이스는 다 처리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스 1이 5 밀리언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실행 결과는 이 5 밀리언 레코드에 디펜던시가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은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요. 분산키를 쓰실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는 어찌 보면 데이터 고루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의 쏠림 현상이 적절한 분산키의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각 노드에 균등하게 데이터를 분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인이나 어그리게이션을 쓰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분산키의 적절한 컬럼은 당연히 가장 큰 테이블에서 조인에 활용되는 컬럼이나 그룹 바이 조건에서 활용되는 컬럼 또는 그리고 높은 카디널리티를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잘 분산이 돼서 슬라이스에 몰릴 거니까요. 보통 해시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산키에 적절하지 않은 컬럼은 이퀄리티 필터 써버리면 슬라이스 하나씩 돌아버리면 성능 뚝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한쪽에 몰리는 경우에도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컬럼이 될 것 같고요. 이걸 기반으로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디멘션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와 팩트 테이블의 포린 키를 디스트 키로 선택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분산 키로 선택을 하고 이제 조인이 되는 조건의 다른 디멘션 테이블들 이런 것들은 분산 요건을 디스트리뷰션 all 전체로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데이터의 이동이 네트워크를 통한 이동이 최소화되겠죠. 이때 많은 고객분들이 제게 궁금해하시는 거는 자 디스트 all로 할 수 있는 테이블의 이 로우의 숫자가 몇 개냐? 이런 걸 질문하시는데 300만 개 이하 정도라고 하면은 크게 무방하다고 볼 수 있고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분산키 선택할 때는 운영 중에도 자주 사용하는 쿼리 확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되면은 최악은 막아야죠. 그래서 최악을 막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어떻게 하느냐? 팩트 테이블은 2분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디멘션 테이블들을 all로 잡아버리는 거죠. 어차피 기준 데이터가 300만 건을 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방법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MPP 기반의 그냥 싱글 테이블은 2분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3 정교화 형태의 인노 모델 같은 경우 굉장히 정교화가 많이 된 경우에는 노드의 그 크기를 키우는 거죠. 이미 설명드렸죠. 왜 노드 크기 키우는지 슬라이스에서 데이터 주고받을 때 네트워크까지 타는 걸 막기 위해 노드 크기를 키운다 했는데 이런 형태로 가거나 스타 스키마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분산키 선택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높은 하드웨어 스펙이나 노드 숫자를 늘려주고 병렬을 어떻게 달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트래픽 최소화를 위한 스키마 디자인 기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안 다룬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스토리지 I/O의 최소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존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존맵이라고 하는 건요, 각 블럭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걸 존맵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레드시프트의 각각의 블럭은요 1메가 단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소팅이 돼 있는 경우가 안 돼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적재를 할 때 소팅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I/O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DT 지금 데이트 타임이 예를 들면은 2015년 6월 9일인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가져오게 되는 건데 소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가 걸쳐 있을 만한 모든 블럭을 다 뒤져야 됩니다. 하지만 소팅이 잘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죠? 예, 딱 그 데이터가 있을 만한 블럭만 뒤질 수 있기 때문에 I/O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소팅의 기준으로서 바로 정렬키라는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렬키가 지정된 테이블의 경우에는요, 데이터가 로딩될 때 정렬의 순서대로 이렇게 디스크에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렬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하나의 컬럼을 그냥 정렬키로 선택한 그냥 정렬키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복합 정렬키 또는 컴파운드 소트 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정렬할 때 순서를 지정을 하면은요, 첫 번째 컬럼 순서 위주로 먼저 소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팅된 기준에서 그 동일한 데이터를 쉐어하는 그 로우 중에서 두 번째 컬럼 기준 다시 한번 소팅이 되고 세 번째 컬럼에서 다시 한번 소팅이 되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컬럼을 6개까지 이제 소팅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조인이나 그룹 바이나 오더 바이에 효과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머지 조인이 많이 돌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인터리브 정렬키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8개까지 정렬키로 선언할 수가 있는데 아까 컴파운드 소트키와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가중치 자체가요 없습니다. 그냥 8개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쿼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가 좀 정형화되어 있다면 컴파운드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에드훅 형태인 경우에는 인터리브드가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요 예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키를 선언했을 때 타입, 컬러, 사이즈의 순서로 선언을 했다고 하면 컴파운드 소트 키를 썼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정렬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냅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조금만 더 맞춰주게 되면 이게 이제 성능에 대한 상상 효과가 쭉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인터리브드 소트키를 썼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하든,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하든,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하든, 일관성 있는 성능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드훅이라고 하면은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쿼리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익스플레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쿼리가 어떻게 실행될지를 여러분들이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아랫줄에 있는 XN 시퀀스 스캔인데 온 세일즈에서 코스트는 00부터 시작해서 3766으로 끝나죠. 다시 말하면 시작점과 코스트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주게 되면 실제 코스트 값을 알 수 있고 로우의 개수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위스, 바이트 단위입니다. 12바이트 위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explain 커맨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예를 들면은 스캔을 타는 거지 또는 조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해시 조인인지 네스티드 루프인지 머지 조인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 레드시프트의 모니터링 창에서 보시면은 요 explain 커맨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로딩입니다. 뭐 길게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시프트에서 데이터 로딩하는 거는요, 슬라이스의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x 라지급을 쓴다고 해요. 예를 들면 DS2 8x 라지는 슬라이스를 1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를 넣어줄 때요, 단일 파일로 데이터를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슬라이스 중 하나만 동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DS2 8x 라지는 초당 100메가 바이트 퍼 섹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이게 파일 하나만 파일 하나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고작 6.25메가밖에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넣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스 개수에 맞춰서 파일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의 위치를 매니파이스 파일에 저장을 한 다음에 카피 커맨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특히 카피 커맨드는 제가 단순하게 보시는 것처럼 특정 S3 버켓에 있는 매니페이스 파일을 지정해가지고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만 넣어놨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뭐 변환에 대한 약간의 예를 들면은 레드시프트가 지원하는 자료형과 원천 데이터가 지원되는 자료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의 변경 같은 것도 카피 커맨드에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로딩 중에 인코딩을 뭐 UTF-16에서 UTF-8로 변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죠. MS SQL 서버가 UTF-16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SQL에 있는 그 데이터 타입 중에서 엠바차 같은 것들을 가져올 때는 UTF-8로 추가합니다. 압축, 당연히 압축을 기반으로 하면 디스크 사용량 및 당연히 I/O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특히 이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데이터를 벌크 로딩할 때 컴퓨트 데이트가 이 옵션이 ON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10만 행을 먼저 적재한 후에 압축 옵션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Analyze Compression 커맨드를 통해서 현재 인코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배에서 4배까지 이 성능 향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S3 보시는 것처럼 버큐밍 위한 피처 있고요. 아까 소프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하실 수 있는 피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은 이 S3의 수천 개 이상의 노드를 통해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S3 스펙트럼을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하나의 익스터널 테이블에 대해서 다수의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들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쉐어드 스토리지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컨커런시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ETL이 필요 없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 데이터 들어온 거 파일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면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 타입으로 들어와 있으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죠. 그리고 SQL 서버 타입으로 해가지고 쿼리를 날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이용하시게 되면 단순히 페타바이트 뿐만이 아니라 엑사바이트 스케일까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용량을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S3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나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그대로 수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딱
쿼리를 수행을 하게 됐을 때 그 쿼리가 스캔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수행되는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보통은 이제 S3에 들어와 있는 건 external 테이블로 이제 선언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count from S3 external 테이블로 해서 쿼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리더 노드에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적화되고 컴파일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로컬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익스터널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지 판별을 하고요. 컴퓨팅 노드에 컴파일된 실행 파일이 전송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컴퓨팅 노드들은 이 데이터 카탈로그로부터 파티션 정보를 가져오고, 만약 파티션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파티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파티션을 활용할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 파티셔닝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컴퓨팅 노드에서는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계층으로 각 노드가 각자 그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노드에 쿼리를 날리는 리퀘스트를 하는 형태의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의 노드들이 S3에 대한 데이터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체를 어찌 보면은 쿼리를 실행을 하고 필터링을 한다거나 조인을 하고 또는 뭐 그룹 바이로 집계를 해서요, 그거를 이 S3의 그 레드시프트 로컬 노드에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고, 다시 로컬 노드들은 필요하다면은 이 로컬 노드에서도 조인 같은 것들이 실행이 되겠죠.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 실행 결과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기준 데이터, 디멘션 테이블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 있고, 팩트 테이블이 어디 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 있는 경우에 쿼리가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 데모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팩트 테이블인 클릭스트림은 S3에 들어가 있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 데이터인 커스터머나 타임은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쿼리입니다. 이게 다른 쿼리는 아니고요. 좀 쿼리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커스터머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0, 1, 2, 3까지 해서 특정 날짜, 예를 들면 1998년 10월 이후에 이렇게 구매한 내역의 건수를 찾아내는 그 집계형 쿼리거든요. 자, 먼저 이 S3의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타입을 CSV로 해서 제가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테이블의 이름은 clickstream.uservisit_csv10인데요. 이 익스터널 테이블 안에는 수만 개의 CSV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로우는 37억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억 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쭉 스캔을 했겠죠. 결과만 볼까요? 4분 47초 06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쿼리를 돌릴 때 레드시프트에 있는 디멘션과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 있는 팩트를 같이 썼다는 거고, CSV 형태로 그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파티셔닝은 안 쓰는 거고요. 이랬을 때 실행 결과가 4분 47초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성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하나만 변경해 왔습니다. 시스템에 파일 저장할 때 팟킷으로 바꿔볼까요? 레드시프트도 컬럼라를 썼을 때 성능이 굉장히 개선되는 걸 보실 수 있었고, 컬럼라의 장점을 말씀드렸죠. 팟킷이 바로 컬럼라 포맷을 갖는 파일이거든요. 그 인코딩 형태의 인코디드 파일 포맷인데 팟킷으로만 바꿔봤습니다. 조회하는 열애수는 다르지 않죠? 죄송합니다. 조회하는 열애수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쿼리의 성능은 10배나 개선이 됐죠. 26초면요. 단순히 컬럼라 포맷으로 변경한 것만으로도 성능이 10배가 개선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쓰더라도 저장되는 파일의 타입이 로우 형태가 아니라 컬럼라에 인코딩 되어 있으면 보다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티셔닝을 한번 활용해 봤는데,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서의 파티셔닝은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CSV 파일들이 보이죠?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합니다. 커스텀 아이디는 5, 비짓 이어먼스는 1996년 07월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이퀄 조건을 줘가지고 이 파티션 값들을 선언을 하게 돼 있고요. 파티션 정보 자체는 S3의 프리픽스로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쿼리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예
커스터머는 아이디는 이제 3보다 작고 비짓 이어먼스는 1998년 10월 이상인 거를 그냥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서 쭉 뽑아버린 겁니다. 이 뽑은 정보를 다시 그 디멘션 테이블을 통해서 레드시프트 로컬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와 조합을 해가지고 뽑는 형태의 쿼리인데요. 로우가 확 줄죠. 왜? 파티셔닝을 통해가지고 조회해야 되는, 스캔해야 되는 데이터의 그 범위를 확 줄여놨기 때문에 로우의 개수는 300만 로우로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성능은 10배나 좋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컬럼러로 바꾸는 방법을 그 컬럼러를 이용하는 방법, 파티셔닝을 이용하는 성능이 좋아지겠구나라는 이야기를 부류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세미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놓았고요. 더불어 베스트 프랙티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파티셔닝 써야 되고 컬럼러 파이프에 써야 된다. 파티셔닝 컬럼의 조건은 필터나 조인의 조건이라는 컬럼들을 쓰면 좋다는 거죠.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정보를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파일의 개수가 중요한데 그 파일들을 각각의 우리는 모르지만 S3에 있는 아까 아마존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노드들이 파일을 잡아서 쿼리를 수행할 거니까 기왕이면은 이 병렬설 입장에서는 슬라이스의 숫자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최소한 파일의 개수는 레드시프트의 슬라이스의 숫자보다 높은 걸 좋아하고요. 기왕이면 충분한 데이터량을 읽어서 처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64메가 이상의 파일의 크기를 권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파일이 너무 크다고 하면은 역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도 레드시프트와 동일한 결과를 내겠죠. 디펜던시가 그 성능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파일은 각각이 동일한 크기를 갖기를 권고드리고요. 더불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의 익스터널 테이블을 여러 다수의 레드시프트 클러스터가 확인할 수 있는 연결해가지고 쿼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레드시프트 및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에 대한 스키마 설계에 대한 기법들,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도구 모음이나 실은 저희 깃허브에 들어가면 다양한 도구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은 유틸리티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 배치 로딩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마이크로성으로 배치 로딩하는 거는 다양한 기법들을 써서 레드시프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조회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AWS 레드시프트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기법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료는 향후에 조만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